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우리는 지금까지 감정이나 노력 등, 잘 들리시죠? 그 강도가 절대적으로 외부 원인에 의존하진 않는 복잡한 상태들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이제 지금까지 깊은 상태의 감정,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네, 근육 운동 같은 것도 살펴봤고, 어, 그래서 외부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들을 살펴봤는데, 음, 이제부터는 외부 원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 있죠. 외부 원인에 의존하니까 외부에서 어떤 강도가 들어오죠. 강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강도의 크기를 직접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강도의 크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도계로 온도의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30도하고 50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빛의 강도의 세기도 다르겠죠. 그죠? 그건 다른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 의식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 그 크기로 경험하는 거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무게든지 온도든지 여러 가지가 다 실제로 바깥에 존재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즉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도 실제 강도의 크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그에 반해 감각은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 감각인데요. 우리에게 단순한 상태로 보인다. 그것의 크기는 어디에서 성립할까? 음, 감각의 강도는 외부 원인에 따라 변하는 바, 감각은 외부 원인의 의식적 등가물로 취급된다. 그렇다면 비연장적이고 불가분적인 결과, 이게 바로 감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어떤 고통을 느낄 때, 어떤 기쁨을 느낄 때, 기쁨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은 기쁨이 30 정도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제의 기쁨과 오늘의 기쁨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연장적이고 불가분적인 이 감각에다가 양이 침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왜 더 기쁘지? 덜 기쁘지? 이렇게 양으로 측정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음. 이러려면 정조적이라고 불리는 감각과 영어로는 어펙트 같아요. 그죠? 감각과 표상적인 감각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이 구별에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조적 감각은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대충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하고요.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여기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세 번째 줄에 맛, 냄새, 온도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다가 표상적 감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60페이지 셋째 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온도에 대한 감각, 냄새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은 표상적 감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슬픔, 고통, 쾌락 이런 게 아닌 것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음식은 너무 달다, 너무 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표상적 감각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뜨겁다, 뭐 미지근한데 이런 것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죠 또? 이건 너무 뜨거워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리해서 살펴보겠다. 다시 51페이지 돌아가서 51페이지. 정조적 감각이라고 불리는 감각과 표상적 감각을 구별하고 두 줄 뛰어넘어서 쾌락이든 고통이든 하나의 정조적 감각의 강도가 어디서 성립하는지 탐구해보자. 이 문제의 난점은 사람들이 정조적 상태 속에서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의식적 표현, 즉 외적 원인의 내적 반향 이외의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다. 다시 정조적 상태는 우리가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왜 고통과 쾌락을 느끼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강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너무 강한 소리가 들리면 귀가 막 얼얼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럴 때 그 진동, 소리의 진동, 그 진동의 크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진동, 그 진동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외적 원인의 내적 반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크기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더 큰 신경의 진동에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감각이 대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 진동이 의식에 대해서는 그것과 거의 닮지 않은 감각의 모습을 띠게 됨으로써 운동으로서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진동이 어떻게 자신의 크기에 속하는 뭔가를 감각에 전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요. 반복하거니와 가령 진동의 폭과 같은 겹쳐볼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진동의 폭은 크기를 갖잖아요. 그죠? 진동이 주파수의 크기처럼. 그런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감각. 감각은 공간이 없죠. 여기는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동이 어떻게 해서 크기를 전달하지? 감각에다가?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죠. 더 강한 감각이 더 작은 강도의 감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무슨 말이죠? 감각 사이의 크기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뜻이죠. 감각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진동처럼 크기의 형태를 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감각이 그에 대응하는 신체적 진동의 어떤 점을 보존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동의 크기 상태를 보존하니까 감각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제가 보기엔 문맥에 따르면 A but B 이런 뜻이 아니고 어, A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가 아니고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감각이 분자 운동의 의식으로의 번역이라면 감각은 분자 운동을 의식적으로 번역하는 거라면 진동을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동을 보존하기 때문에 감각의 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분자 운동이 있고 그것을 의식으로 바꾸는 거라면 진동에서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니까 이게 진동이 있고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진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운동이 쾌락이나 고통의 감각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운동은 쾌락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때문에 분자 운동으로서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분자 운동을 느끼는 게 아니죠. 고통과 쾌락을 느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동 자체를 보존해서 그 진동의 크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에 그러나도 제가 보기에는 맥락상 베르그송은 그러므로라고 썼어야 될 것 같아요. 베르그송 선생님은 그러나라고 썼지만 아무래도 그러므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쾌락과 고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신체 속에서 방금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을 일을 표현하는 대신에 곧 생기려 하는 것, 즉 일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한번 물어보자. 여기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어떤 큰 소리를 들었고 거기서 큰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 큰 진동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 쾌락과 고통을 지금 있었던 그 바로 직전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무엇으로 느껴보자. 여기서 엄청 철학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물질과 기억으로 읽으신 분들은 고통에 대해서 그때 정의를 새롭게 내려준 부분이 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걸 떠올려 봐도 좋고, 그걸 떠올려 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토록 철저히 실리주의적인 자연이, 자연은 굉장히 실리주의보다는 실용적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실용적인 자연이 여기서만은 더 이상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과거, 그러니까 좀 전에 울렸던 진동, 그런 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대단히 학문적인 과업을 의식에 부과했다는 것은 거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고통과 쾌락을 느끼지 않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기체는 물론 고통과 쾌락을 못 느끼죠. 그런데 베르그송에 따르면 그 생물체가 고등하게 진화할수록 고통과 쾌락에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실용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진동의 크기로만 느낀다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죠? 진동의 크기의 차이로만 느낀다. 그 차이에 대한 민감도다라고 보면 학문적인 과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추하기에. 그런 건 학문적인 분석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이런 거예요, 지금. 더구나 우리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자동운동으로부터 자유운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물체의 고등화죠. 우리는 자동운동은 생물체가 아닐 때죠. 무기물일 때죠. 점점점 자동운동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특히 후자의 경우 그 자유운동의 기회를 제공한 외부 작용과 외부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올 원하는 반응 사이에, 원하는 반응을 내가 선택하는 게 뭐죠? 자유운동이죠. 그죠? 외부의 작용이 있었고 그 작용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자동운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운동을 하지 않고 반응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자유죠. 그러면 그 외부 작용과 내가 원하는 운동을 하는 그 사이에 정조적 감각, 즉 고통과 쾌락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운동을 하는 존재들은 뭐가 없냐면 이 정조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정조적 감각이 끼어들어 있다는 것. 거기에 바로 자동운동과 자유운동,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주 놀라운 생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구나 외부 자극이 의식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무수한 유기체의 변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대충 아메바 같은 존재들이죠.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죠. 어. 쾌락과 고통, 그러니까 아메바한테는 뭐가 없냐면 이게 없다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음. 쾌락과 고통이 몇몇 특권적 존재들에서 나타난다면, 즉 고등동물이에요. 나타난다면 그것은 일어나려는 자동적 반응에 대한 그 존재들로부터의 저항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저항을 허용하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는 게 뭐죠? 자동적 반응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면 뭘 안 하는 거죠? 자동적 반응을 안 하는 것이에요. 자동적 반응을 하지 않고 저항을 느낀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감각은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거나 아메바나 무기물에게는 존재가 없고 고등동물에게는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 운동을 하려고 선택하거나 하는 그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주 멋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어떤 명확한 표시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반응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의 본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반응에 전환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감각이란 그래서 뭐냐면 기쁨과 혹은 쾌락과 혹은 쾌락과 불쾌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게 뭔가 이런 쾌락의 본성을 보여주거나 불쾌의 본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란 경험된 감각의 바로 한가운데
미래의 자동 운동을 미리 이루어진 듯이 소묘해 놓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각을 느끼면 미래의 어떤 운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내가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을 내가 선택해서 미래 그 운동을 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면 내가 이 운동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그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조적 상태는 따라서 단지 존재했던 신체적 진동이나 운동 현상에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히 준비되고 있는 것, 즉 존재하고 싶어하는 운동이나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선택이죠. 선택적 운동이나 현상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문제를 얼마나 단순하게, 얼마나의 위치가 잘못됐죠. 문제를 얼마나 단순하게 하는지 우선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크기의 관점에서 신체적 현상과 의식의 상태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었죠. 신체적 현상, 즉 감각과 진동과 의식의 상태, 감각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탐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의 의식 상태를 지나간 자극의 심적 번역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였죠. 자극이 아니라 다가올 반응, 즉 미래의 반응의 지표로 만들어버리면 난점을 오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로 방향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나 두 가정 사이의 차이는 상당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 분자운동 자체의 어떤 것도 그것을 번역한 감각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방금 말한 분자의 진동은 필연적으로 의식되지 않았죠. 그죠? 이건 앞에 페이지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받은 자극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자극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게 뭐죠? 자극을 따르는 경향이 있고 쾌락을 느끼면 그 운동을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다든지 불쾌를 느끼면 이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정을 한다든지 그 자극의 자연적 연장인 자동 운동은 짐작컨대 그 자극의 자연적 운동으로서의 자동 운동이 뭐죠? 나의 반응이죠. 이게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은 뭐가 되죠? 내가 의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운동을 회피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죠? 나의 고통과 쾌락과 불쾌에 대한 이 감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운동 반응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되니까. 앞에 것은 진동은 나는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진동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쾌나 쾌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반응을 쾌, 불쾌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한 자동적 반응과 다른 가능한 운동술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닌 이 감각 자체가 아무런 존재 이유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조적 감각의 강도는 따라서 이게 강도라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따라서 시작되고 있는 기계적 운동, 즉 각 심리 상태들 속에 그려져 있어서 자연히 우리를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인 인형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랐을 그런 기계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도는 뭐냐면 내가 기계적 운동에 대해서 취하는 어떤 저항의 크기란 이해 가시죠? 강도가 크다는 건 내가 더 많이 기계적 운동에 저항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추론의 근거가 있다면 증가하는 강도의 고통을 점점 커져가는 음계의 한 음에 비교하기보다는 내 고통이 커졌다는 것은 한 음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악기 소리가 들려오는 교향악 이런 표현을 앞에는 나왔었죠. 그죠? 이건 뭐죠? 점점점 내 많은 신체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다른 모든 것들의 주저를 부여하는 어떤 음색이죠. 음색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어떤 음색을 부여하는 특징적 감각의 한가운데서 이 고통이라고 생각해보면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죠. 주변의 다른 점들로부터는 크건 작건 상당수의 감각들을, 즉 근육 수축이나 모든 종류의 신체 기관들의 움직임을 구분해낼 텐데요. 그러한 요소 심리 상태들의 협조, 여러 신체 기관들의 움직임이죠. 이런 협조는 한 유기체 앞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상황에 대면한, 즉 고통이라고 해보면 그 유기체의 새로운 요구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한 고통의 크기를 유기체의 크거나 작은 부분이 거기서 분명히 취하고 싶어하는 이익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셰는 고통이 약할수록 더 정확한 장소의 아픔을 지정한다는 것을 관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약하면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를. 그런데 고통이 커지면 위치를 못 찾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이냐? 고통이 너무 컸다는 것은 그 신체의 위치를 못 찾는다는 것은 신체 전체가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명제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강도라는 건 뭐냐면 의식이 보는 앞에서 그 고통에 동조하고 반응하는 신체 부분들의 수와 범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죠. 그죠? 내가 뭔가 내가 팔씨름을 하고 있을 때 팔씨름의 손 하나에서 범위 강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로 퍼졌었잖아요. 내 힘을 쓸 때 동일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고통의 강도도 신체 부분들의 확장이라는 거죠. 관여하는 신체 부분의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강도라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 아시겠죠? 외부의 강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외부의 강도는 있는데 우리 의식이 느끼는 것은 관여되는 신체 부분의 증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납득하기 위해서 혐오감에 대해서 기술한 묘사를 읽어보자. 이 혐오감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 혐오감 아시죠? 너무너무 그 고통이 세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느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정지적 감각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극이 약하면 구토도 구역질도 없죠. 자극이 더 강하면 미주신경에 국한되지 않고, 미주신경은 정확히 모르는데 역주가 나와 있네요. 그죠? 목, 가슴, 복부 모든 내장에 분포하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에 국한되지 않고 유기적 생명 체계 전체로 퍼지고 전체에 관련되고, 그래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피부의 평활근은 수축되고 피부는 식은 땀으로 덮이고 심장은 박동을 멈추고, 한마디로 연수의 흥분에 따르는 유기체 전체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은 혐오감의 최고표현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표현에 불과할까? 표현이 아니라 그런 요소 감각들의 총체가, 즉 혐오의 일반 감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는 강도란 이미 이루어진 감각에 덧붙여지는 감각의 수의 증가다. 내 신체가 느끼는 감각 수의 증가다. 다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지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동물에게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장 격렬하고 가장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내몬다.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입이 굳게 오므라들고 입술이 떨리고 이빨이 다물리고라고 하는 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인데, 그죠? 이를 앙다물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쨌든 수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때론 눈이 매우 크게 벌어지고 눈썹이 찌부러지고 몸은 땀으로 덮이고 피의 순환이 호흡과 함께 변한다. 우리가 고통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여된 근육들의 수축에 의해서가 아닌가. 당신이 극단적이라고 선언하는 고통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분석해 보라. 극단적이라는 말로 당신이 뜻하는 바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 즉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신체가 수많은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물질과 기억에 연결해 보면 극단적인 고통은 신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하는 수많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무력한 행동이죠.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죠. 한 신경은 모든 자동적 반응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고통을 전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더 강하거나 덜 강한 자극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신경에 작용한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감각의 수반되기 마련인 더 넓거나 더 넓은, 덜 넓은, 더 크거나 덜 큰 반응을 거기에 당신이 붙여넣지 않는다면 당신의 의식이 그러한 감각의 차이를 양의 차이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뒤따르는 반응이 또 없다면 고통의 강도는 크기가 아니라 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쾌락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쉬리가 반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쾌락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거의 없다. 더 큰 쾌락이란 사실 뭐냐? 더 큰 쾌락이란 더 선호하는 쾌락이라는 것이죠. 더 선호하는 쾌락은 내가 어떤 운동을 선택했을 때 이 운동을 계속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신체가. 그죠? 더 선호라는 우리 신체 기관들의 여러 어떤 기질, 두 가지 쾌락이 동시에 마음에 떠오를 때 우리 몸이 그들 중 어느 하나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기질이 아니라면 뭘까? 이것도 신체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신체가 그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런 기울어짐 자체를 분석해보라. 그러면 마치 신체가 마음에 떠오른 쾌락보다 앞서 가기나 할 것처럼 미래라는 관점이 나와 있죠. 미래라는 관점. 여러 관여된 기관들에서 그리고 몸의 나머지 부분들에서까지 그려지고 시작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운동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쾌락이죠. 쾌락이니까 미래가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기울어짐을 운동으로 정의할 때 그것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성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쾌락들 앞에 그래서 우리의 신체는 마치 반사작용처럼 그들 중 어느 하나로 자발적으로 향하게 된다. 그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지만 그 쾌락의 매력은 그렇게 시작된 운동과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맛보는 동안 쾌락의 세기 자체는, 쾌락이 너무너무 세다는 건 뭐냐? 그것은 모든 다른 감각을 거부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신체의 무기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신체죠, 신체. 여러 신체가 거기 그 경향으로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어서 다른 신체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이것도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정하려고 할 때 그러한 무기력을 의식하게 되죠. 그런 무기력이 없다면 쾌락은 여전히 어떤 상태나 더 이상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무기력과 함께 올 수도 있고 너무 커지면, 물리적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정신의 세계에서도 매력이란 뭐냐? 매력을 즉 인력이라고 한다면, 물체에서 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동을 일으키는 기보다는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곧 내 운동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력 때문이 아니라 매력은 곧 뭐냐면 내 전체가 운동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매력이 원인이 아니라 내 신체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운동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매력이라고 하는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력은 내 신체가 완전히 거기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력도 물리적 세계에서도 인력은 무엇이 원인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에요. 인력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력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적 감각을 살펴봤으니까 표상적 감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는 곤란한 지점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평화로운 국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포기할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는 당분간은 쉽습니다. 우리는 정조적 감각을 따로 떼어 차렸고, 이제 많은 표상적 감각이 정조적 성격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상적 감각은 맛, 색깔, 온도 이런 거였잖아요. 이건 표상인데 하지만 정조적 성격을 일으키죠. 너무 뜨거우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에게 일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응은 표상적 감각의 강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죠.
상당량의 빛의 증가는 우리에게 고통은 아니지만 눈부심과 유사한 특징적 감각으로 번역이 되죠. 소리의 진동폭이 커지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몸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니까 이것도 정조적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맛, 냄새, 온도와 같은 여러 표상적 감각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성격을 항상 일정하게 가지고 있지요. 더 쓰거나 덜 쓴맛 사이에는 거의 질적 차이만을 구별해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더 쓰다 덜 쓰다 이건 뭐죠? 거의 질적인 차이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양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동일한 색깔의 여러 색조들과 같죠. 그러나 그러한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그런 색조들의 정조적 성격과 그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쾌, 불쾌와 같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반응 때문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쓰면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양적 차이로 해석을 하는데요. 게다가 감각이 순전히 표상적으로 남을 때조차 외부의 원인은 일정한 정도의 세기나 약하기를 넘으면 우리 측에 그 감각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순전히 표상적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요. 그 감각이 너무너무 약한 경우는 뭐죠? 우리가 그걸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소리가 너무너무 안 들리면 어떻게 되죠? 귀를 쫑긋 이렇게 막 고개를 갸우뚱하고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소리가 너무 안 들리면. 그죠? 그렇게 한다든지. 글자가 잘 안 보이면 눈을 막 찡그린다든지. 때로는 반대로 우리에게 침입해 와서 자신을 강요하고 우리를 흡수해 버려서 거기서 벗어나 우리 자신으로 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 그러니까 소리가 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죠? 어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이 나를 너무 사로잡아서 그죠?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 빠져든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막 온 노력을 해야 될 때. 그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 사람들은 감각이 매우 약하다고. 두 번째는 매우 세다고 말합니다. 약하다, 세다. 그래,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지각하기 위해 우리가 가벼운 냄새나 약한 빛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활동의 모든 충전력, 주의력 같은 것이겠죠. 긴장시키고 주의를 모은다. 냄새와 빛이 우리에게 약해 보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보강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노력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냄새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 그건 강도의 차이는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다. 맛이 어떻죠? 맛이 너무 미약하면 어떠죠? 자꾸 뭔가를 더 먹어보려고 하잖아요. 더 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다. 이런 것이죠. 역으로 우리가 극도로 강한 감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자동적 반응 운동을 일으키거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때, 즉 귓전에서 쏜 대포 소리, 갑자기 켜지는 눈부신 빛은 잠깐 동안 우리 개인의 의식을 앗아가 버리죠. 내가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이 내 운동 상태가. 이런 상태는 그런 소질을 갖춘 사람에게는 오래 연장될 수도 있는데요. 덧붙여야 할 것은 중간 정도의 강도의 범위의 소자. 사람들은 그것을 표상적 감각과 대등하게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감각이 대신하는 다른 감각과 비교하거나 그것이 다시 찾아오는 집요함을 고려함으로써 그 감각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지금 갑자기 논의가 뛰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감각이 약한 것은 뭐죠? 약한 것은 내가 모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감각이 너무 강한 것은 내 노력을 무화시켜 버릴 정도로 내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어요. 덧붙여야 할 것은 여기서부터 중간 정도의 강도의 감각은 뭐냐? 지금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죠?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게 빠지면 논리적으로 이제 그, 그 비판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빠져 있는 감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 정도의 감각이 뭐냐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를 직접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밤에 더 크게 들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밤에 더 커지는 거. 이런 거, 그죠? 낮에보다 밤에 더 커지는 것은 이거 약간 분류하기가 좀 애매하지.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그죠?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니고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 이걸 지금 중간 정도의 어떤 걸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밤 동안에 그 소리가 감각이나 생각도 없이 거의 비어있는 의식을 쉽사리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대하는 외국인들의 소리는 더 큰 소리로 들려요. 왜 그럴까? 더 큰 소리가 아닌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생각은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밤중의 시계 소리처럼 지적인 정막 속에서 터져나온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느껴집니까? 어? 그렇게 못 느꼈는데 그러면 이렇게 느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른바 중간 정도라는 감각들을 통해 우리는 그 강도가 새로운 의미를 가짐에 틀림없는 일련의 심리 상태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 강도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대.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체는 적어도 드러나기는 거의 반응하지는 않았죠. 여기서 신체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신체 반응이 없는데도 우리는 강도의 크기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소리의 높이, 빛의 색의 농도 등을 크기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죠? 이런저런 음을 들을 때, 색을 볼 때, 신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놀랄 일이 적지 않게 숨어 있다. 그래서 폐레에는 모든 감각의 영양계로 잴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증가는 의식에 거의 남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와 색깔, 무게와 온도를 구별하는 정확성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새로운 평가 요소가 등장해야 되는데요. 그 요소의 본성을 결정하기 어렵지 않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시 62쪽을 다시 보면 중간점을 다시 보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고 있었죠. 첫 번째 요소는 뭐죠? 감각이 아주 약할 때. 두 번째는 감각이 아주 셀 때. 이건 쉽게 설명을 했죠. 그죠?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중간 정도의 감각. 밤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의 소리는 큰 소리로 들리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걸, 베르그송님, 당신은 지금까지 신체 반응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중간 정도는 신체 반응이 없지 않냐. 이거 당신 해달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베르그송이 스스로 지금 비판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것도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평가 요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요소를 등장시켜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 요소의 본성을 결정하기는 아주 쉽다.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논의는 어렵게 되어 있었지만 네, 시간은 38분이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베르그송님이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뭐 질문할 것까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가셔도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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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가 궁금한 구절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구절은 제가 건너뛴 부분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안 읽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 중간 크기의 감각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근육의 수축, 뭐 힘의 증가를 다 수반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증명이 됐다는 거지. 본인의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음, 우리가 몰랐지만 아마 그런 걸로 설명을 하겠다,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논리가 다 흐트러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새로운 평가 요소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된다는 거죠. 배럴성.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 말고도 새로운 평가 요소 또 있다라는 말인 건가요? 뒤에? 네,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